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대선기간 인물 탈곡기를 통해 후보들을 탈탈 털어주는 이은혜 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대선 주자들 그리고 대선 기간 이슈가 되는 인물들을 나달 털듯 탈탈 터는 인물 탈곡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드릉드릉 탈곡기 한번 잘 돌려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굴 또 털어주실 건가요? 네, 오늘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털어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오늘로 세 번째 탈곡인데요. 네, 대선기간 내내 등장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 김문수 후보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내란 아바타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네요. 사실 이번 선거의 성격상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 싶은데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대선 명백히 내란 세력과 내란 청산 세력 간의 대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은 탄핵되었지만 지난 80년간 대한민국을 지배해왔던 여러 세력들은 여전히 공고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높은 지지율만 보고 안심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 선거 내란 중에 치러지는 선거다라는 점 명확하게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도록 오늘 내란 아바타를 주제로 털어보려고 합니다. 네, 김문수 후보 며칠 전에 계엄과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 같던데요. 네, 계엄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께 죄송하다라고 말했는데요. 사실 계엄 자체를 사과했다라기보다는 그 이후 초래된 어떤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로 고통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방점이 찍혀 있는 사과였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출당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고요. 사과의 핵심은 이제 본인의 잘못을 정확히 밝히고 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밝히는 게 사과를 할 수 있는데요. 애매한 사과, 그러니까 본질을 비켜가는 사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에게 탈당을 권하는 게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윤석열에 대한 도리는 중요하고 예. 국민에 대한 도리는 안중에도 없는 건가 이런 탄식이 많이 들립니다.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씨 거리를 활보하면서 여전히 정치적 행보 이어가고 있잖아요. 단일화 직후에도 호소문을 내고 내란 세력의 총단결을 주문했습니다. 잠시 그 호소문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페이스북에 윤석열 씨가 올린 글입니다. 내용 보면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의 번영을 위한 사명은 이제 김문수 후보와 함께 이어가야 할 사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부가 아니라 자유를 위협하는 외부의 전체주의적 도전에 맞서는 싸움입니다. 이번 6.3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킬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 그 생사의 기로에 선 선거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단결해야 합니다. 참 마치 여전히 자신이 정치적 지도자 같은 자리에 있는 듯이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대선 개입 아닙니까? 네, 대선 개입이라는 비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누면서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수괴잖아요.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체제와 국가의 번영을 논한 건데요.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자 우리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가 아니냐 이런 시각도 존재합니다. 한편 어제는 윤석열 출당 그리고 자진 탈당 하냐 마냐 이게 하루 종일 언론에 오르내렸는데요.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탈당하라는 건 옳지 않다. 출당이나 제명 조치는 생각해 본 적 없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유명한 석동현 변호사를 선대위 시민사회 특별위원장으로까지 임명을 했습니다. 석 변호사는요. 김문수 후보와 정광훈 목사가 창당했던 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로 출마를 했던 경력도 있는 사람이고 아주 유명한 아스팔트 구구 인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계엄에 대한 사과는 위장이자 기만이다라는 비난도 더 거세지는 상황입니다. 사실 계엄과 내란을 비호하는 것은 김문수 후보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꽃꽃 문수가 된 것도 사실 그 사과를 거부하면서 발생한 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들 이 장면 기억하실 텐데요. 한번 볼까요? 예, 아이고 저기 네, 저 있네. 사진 유명하죠. 혼자 앉아 있네요. 네, 비상계엄 일주일 후에 국회 현안 질의 당시 국무위원들이 전원 출석한 자리였습니다. 그때 서영교 의원이 일어나서 모두 국민께 사죄하라라고 요구했는데 김문수 후보 혼자서만 저렇게 일어서지도 사과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김문수 후보가 지금도 아까 그 순간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음. 지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의 인생을 4장의 사진으로 스스로 소개하는 인생 4컷 코너가 있었습니다. 이때 그 사진을 고르면서 제가 안 일어서고 앉아 있었더니만 상당한 주목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뿌듯해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네, 김문수 후보 꾸준히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 높여왔습니다. 논란이 된 발언들 몇 가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2.3 계엄 이틀 뒤에는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께서 이런 계엄을 선포하실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고 또 계엄은 해제됐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계엄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가벼운 일이었던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에 비판이 쏟아지자 변명이라고 또 말씀하신 것이 당시 대통령이 굉장히 답답해했다. 탄핵이 너무 많이 된다든지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제대로 안 밝혀진다든지 대통령이 다 그런 사정이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해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초에는요. 수사기관 출두를 계속 거부하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수처가 강제 집행을 시도했을 때에도 윤석열의 편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언제 체포되나 자다가도 일어나서 뉴스 보고 그쵸. 하던 그때잖아요. 참 네. 기억이 납니다. 네. 눈 뜨자마자 오늘은 혹시 네. 어제는 혹시 이렇게 국민이 한참 애를 태우던 시점이었는데요. 예. 그때 김문수 후보는 기소도 안 된 사람을 보고 완전히 죄인 취급하는 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지금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다. 해도 너무한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윤석열이 약자인 것처럼 그리고 온 국민이 윤석열 편에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또 당시에 기억하실 텐데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 엄청나게 방해했었잖아요. 그랬죠. 막 관저 요새화하고. 그랬죠. 바리케이트도 막 쳤잖아요. 마치 윤석열의 친위대처럼 행동하고 하던 시기인데, 그죠? 네, 당시에 헌법에 따라서 윤석열의 내란죄 수사가 시작된 것이었고 또 영장도 그에 따라 발부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걸 막아 나선 건데요. 김문수 후보 여기에 대해서도 선출된 대통령을 안전하게 그분의 뜻에 맞게 하는 게 경호처가 할 일이다. 이렇게 두둔했습니다. 물론 경호처의 할 일, 대통령을 보호하는 거 맞죠. 하지만 대통령직만 유지되었지 윤석열은 엄연히 내란수계 혐의 피해자였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던 피소추인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 이 점 인정하지 않은 것은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이었다 이렇게 평가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외에도 많은 발언이 있었죠. 네, 민주당 선대위에서 지난번 함께 살펴봤던 내란 망언집 있었잖아요. 네. 그 2탄으로 김문수 후보의 내란 비호 자료집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 함께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내란이라는 등식은 없다라고 말했고요. 또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서는 내란은 누가 내란이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본인이 동의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참.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불법 계엄이 벌어지는 장면을 목격을 했고 관련된 온갖 증언들이 줄줄이 쏟아지고 있는데 본인이 동의 안 하면 했던 일이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음 또 발언을 보시면요. 국회 토론회에서는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게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계엄을 하는 것도 어떤 정책을 할 때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에 또 국민의힘 경선 토론에서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가만 보니까 대통령이 돼도 계엄 이 사람도 할 사람이네요 보니까. 그러게요. 아주 잘한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고 또 윤석열이 왜 계엄을 한 것에 대해서 변명하면서 민주당이 폭거를 저질렀고 그러니까요. 예산 삭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논리를 그대로 동조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꼭 복귀하셔서 대한민국을 더 올바르고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주길 바란다. 아이고 참.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치하에서 대한민국이 올바르고 위대해진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그렇게 말입니다. 경제며 민생, 외교, 안보, 심지어 의료 대란까지 온갖 분야에 폭망이 줄줄이었고 또
또 막판에는 불법 계엄으로 민주주의까지 심각하게 무너뜨렸던 사람에게 꼭 복귀하시라 이렇게 말하는 거 범죄자에게 덕담하는 거는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 아니냐. 그렇죠. 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반성이 전혀 없네요, 진짜. 네. 김문수 후보는 또 헌법재판소의 건의나 그 결정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다음 또 자료집 보시면요. 음. 헌재 판결 잘못된 게 많다. 비상계엄 불법 여부는 따져봐야 된다라든지 또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할 자격이 있나 굉장히 의문이다. 이렇게 또 근본적인 질문까지 던졌습니다. 또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짜서 대통령 탄핵 소추하고 헌재 재판관 8명이 파면하는 게 과연 민주주의냐 등의 발언 계속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을 두둔하고 하는 이런 발언이 한두 번이 아니네요. 가만히 전체를 보니까. 그렇죠. 신념이구만요, 이게. 그러니까. 신념의 강자십니다. 우리 꽃꽃문수 씨. 예. 그래서 민주당 선대위는 김문수 후보를 두고 윤석열이 지지하고 전광훈이 조종하는 극우 내란 세력의 아바타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이번 대선, 사실은 기호 2번 자체가 없어야 하는 선거잖아요. 그렇죠. 그나마도 출마를 했다면 계엄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김문수 후보 같은 후보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김문수 후보 스스로도 내란 부역의 역사가 이렇게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음을 돌아보시고 지금이라도 진심 어린 사과, 또 윤석열 출당 조치 이런 것들이 왜 국민들이 이렇게 요구하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문수 후보 또 다음 키워드는요. 네, 다음 키워드 부정선거 음모론자입니다. 부정선거. 아, 맞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그 꾸준히 부정선거론을 펼쳐왔었죠. 부정선거를 얘기하면서. 네, 이것 역시 신념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신념 보여주듯이 후보에 출마하자마자 후보 수락 연설에서 사전투표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사전투표 폐지나 선관위 감사 이런 것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줄곧 주장해온 내용입니다. 실제로 김문수 후보 장관 되기 전부터 부정선거 음모론에 적극 가담을 해왔습니다. 그 정황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스북 화면 한번 보실까요? 나오네요. 네. 2020년 9월 글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직접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이고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진실버스 투어에 함께했다. 시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돼 있고 부정선거에 대해 너무 무관심했다. 길은 멀지만 선거 부정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김문수 후보 이전에는 기독자유통일당이라는 당에 몸을 담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 2020년 총선 당시에 이 기독자유통일당 김문수 후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투표함 보전 신청을 했다. 이런 기자회견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날 김문수 후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전자개표기는 외부통신 증거 드러났다. 이렇게 마치 부정선거가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이네요. 네. 그리고는 2021년 6월에는요. 4.15 총선 무효소송 재검표 관련한 집회도 계속 이어갔는데 이 집회에 참석해서는 정의를 짓밟는 김명수 대법원장,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정신 똑바로 차리기로 하도록 오늘 이 자리에 왔다라면서 구호를 외쳤는데요. 예. 부정선거 막아내고 국민주권 지켜내자 이런 구호를 외친 게 또 유튜브에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사실 뭐 선거는 당연히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 정도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적극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활동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어제 국회에서도 부정선거 관련한 기자회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조배숙 의원의 소개로 진행된 회견이었고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홍보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함께 참석한 극우 강사 전한길 씨 이렇게 말했는데요. 노태학 선관위원장 김용빈 사무총장을 두고 만약에 6월 3일 대선날 부정선거 하게 되면 당신들은 선거법이 개정되고 해서 사형을 금치 못할 것. 이렇게 극단적인 발언을 어제 기자회견에서 쏟아냈습니다. 조배숙 의원 역시 지금 사전투표 제도와 또 전산의 발달로 인해서 부정선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선관위는 이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부정선거가 마치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발언했습니다. 얼핏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참석하지도 않았고 명의도 다른 의원 통해서 진행된 거기 때문에 이번 대선과 좀 무관한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좀 심각하게 보여지더라고요. 아,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이게 부정선거론을 확산하는 데는 명백한 목적, 예. 그러니까 이번 대선을 무효화하고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 전에 결과에 대한 불신을 퍼뜨리고 또 선거 이후 패배에 대한 역풍을 차단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정선거 의혹이 비상계엄의 핵심 명분이었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비상계엄 당시에도 선관위에 군병력 투입하고 선관위 직원 한 30명을 또 체포하거나 추적 대상으로 삼았었죠. 네네. 예. 계엄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 의도 여전히 살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이번 선거에서 내란 세력, 극우 세력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왜 이재명 암살밖에 없다 이렇게들 많이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탄복도 입으시고 뭐 여러 경호적인 조치도 지금 세우고 있는데 후보 암살을 걱정해야 될 만큼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이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부정선거 프레임을 통해서 선거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역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드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선거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데 네. 정상적인 민주 절차로 결국 이길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경각심을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터넷 언론 민플러스라는 언론에 이런 내란 세력의 대선 불복 시나리오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내용 한번 경각심을 가지자는 차원에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5가지로 불복 시나리오를 예상을 했습니다. 첫째,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같은 이영돈 PD의 영상을 통해 사전투표는 조작이고 이번 대선은 무효라는 프레임을 반복 유포한다. 둘째, SNS와 커뮤니티를 통한 투표 참여 금지 지침을 내린다. 셋째, 개표 과정에서 서부지법 난동 같은 폭력적인 방해 행위를 한다. 넷째, 대선 불복 시위와 선거 무효 소송을 남발한다. 마지막으로 주요 공직자들의 인사조치를 거부하고 행정을 마비시킨다. 이렇게 불복 시나리오를 좀 예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내란 또 탄핵 이후에 뭐 직위원, 심우정, 조희대의 난 쭉 거쳤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고 경각심 많이 느끼셨잖아요. 이번 이 부정선거 역시 다시 한번 설마 그런 일이라고 여기기보다는 좀 주시하고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김문수 후보의 과거 부정선거 의혹 활동 이런 음모 활동 역시 명백히 공개되고 검증받아야 될 문제로 다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어제 임명한 석동현 변호사가요. 김문수 후보와 함께 이 부정선거론 계속 주창하던 민경욱 전 의원의 선거 대리인, 선거 변호인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인입을 했다라는 거 이쯤 되면 부정선거 카드를 제대로 한번 써봐야 될 것 같다라고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닌지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겠군요. 쭉 듣다 보니까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신랄하게 털어주신 이은혜 의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전해주는 말 듣고 다음 조국혁신당의 김준영 의원 대담 진행하겠습니다.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판.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친구 초대 무제한 적립 이벤트. 초대 횟수 무제한, 보상도 무제한. 한 문제만 풀면 친구도 코인, 나도 코인. 우승 상금에 친구 초대 보상까지. 매일 낮 12시 증권 통팟에서 만나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언제나 그 수려한 언변으로 이 국제관계를 잘 해설해 주시는 조국혁신당의 김준영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 이 날씨가 딱 졸기 좋은 날씨에 좋은 시간대지요. 네, 제가 이 시간에 약합니다. 좀 이렇게 신나게 졸음을 네, 네. 쫓아가면서 그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그 이 후보 이제 대선 기간이니까 네. 이제 외교 중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했던 발언을 놓고 좀 한번 좀 평가를 좀 바라는데요. 며칠 전에 그 대구 유세 도중에
중국에도 대만에도 씨에씨에 하고 또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뭐 대만과 중국이 싸우든 말든 우리가 거기 왜 상관을 하냐 이런 발언을 했어요. 약간 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에 이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또 외교에서 뭐 한미 동맹도 중요하고 한미일 협력도 중요한데 그런다고 다른 나라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굳이 원수될 일이 있냐 뭐 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좀 진위를 좀 한번 좀 밝혀주십시오. 제가 뭐 자문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날의 네. 진위까지는 내가 뭐 추적을 못하지만 아마 보좌관들의 뒤에서 선거운동한 사람도 왜 또 꺼내셨지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 아마 그 말이 틀린 게 없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자체가 저는 외교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전쟁은 적과 아군이 확실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색깔로 표현할 때는 흑백론이다. 예. 그래서 이 우군은 무조건 옳은 거고 적군은 무조건 나쁘게 싸워야 되는 건데 예. 외교는 색깔로 표시한 회색이에요. 예. 그래서 적국하고도 필요하다면 타협하고 아군하고도 또는 우방국하고도 동맹국하고도 국익에 문제가 생기면 치열하게 협상하고 낯도 불켜보고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색깔 비유가 딱 맞다고 생각하고 워낙에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네. 제가 겪어본 이재명 후보는 정말 실용주의자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진위가 자꾸 이념적으로 해석되는 게 그동안도 싫었을 것이고 예. 언젠가는 이 문제는 방송 토론이나 나우즈에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가가지고 내 진위를 한 번 더 자기는 실용주의자지 예. 이념으로 잣대로 보지 말라 하는 면에서 아마 했는데 또 아니나 다를까 반응은 예. 여전히 또 친중 맞네 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겁니까? 그러면은 이제 현재 윤석열 정부 3년간에 대한민국 외교가 미국과 일본의 일변도로 가버리면서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가 좀 상당히 많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면 대중 대러 이 관계 회복이 무척 중요한 과제로 떠올 것 같습니다. 그 해법을 말씀하신 해법을 좀 한번 좀 밝혀주시죠. 예, 사실상 이념 편향 또는 진영 외교를 한 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흑백론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전쟁하듯이. 그렇죠. 그 전쟁하듯이 한 거잖아요. 한미 이런 우방국이고 아군이고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적대국으로 취급을 했잖아요. 예. 그건 외교의 기본 자세는 아닌 거고요. 그래서 사실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가 거의 파탄 또는 거의 부재 없었다고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망친 외교니까 회복하기 힘들 거라는 한 면이 있고 예. 두 번째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러시아나 중국의 뭐 관리들이나 또는 전문가들 만나 보면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러시아 전문가, 중국 전문가하고 얘기를 해보면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이 그간에 윤석열 정부가 공격하는 거에 비해서 네. 러시아와 중국의 그 외교관들은 또는 그 외교 쪽에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파탄내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지는 시키되 한국과 관계를 파탄시키는 징후가 없어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윤석열 정부는 국제 무대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별로 대응하지 않고 그래서 왜 그랬냐? 기다리고 있구만요. 그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예.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 한국민들은 당시에도 예.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다. 많다. 그리고 한국은 정권이 바뀐다. 예. 정말로 예를 들어서 파병을 했다든가 우리가 예. 또는 중국과의 어떤 파탄 나는 게 있지 않는 한은 네. 그냥 중지 음. 파탄이 아니야 여기서 그냥 멈춘다. 사실상 두 관계는 두 나라는 우리 한국에 대해서 그냥 일단 멈춤이다. 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럼 다음 정부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실용적인 외교를 하면 저는 금방 회복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봐도 참 많이 인내하고 기다려준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저희가 이 러시아를 가도 그 일본 사람들은 러시아 들어갈 때 줄을 잔뜩 서서 네.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비자 면제국으로 들어가고 중국도 우리 또 비자 면제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모습이 관계가 상해도 아무튼 정권이 바뀌어 기다려주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정부 밑에서도 네. 많은 전문가들이나 지식인들이
한중 관계에 파탄을 바라지 않는다, 한중 관계에 파탄을 바라지 않는다는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옛날에는 국가 대 국가 외교만 중요했지만 이런 목소리들을 캐치를 한단 말이에요. 다양하게. 그렇죠. 사실 이게 공공외교나 또는 국민외교, 저는 뭐 공공외교를 한 발 더 나가서 국민들도 외교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좀 그런 공헌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은 이 이재명 후보를 가리켜서 계속 이 친중 반미 인사다 뭐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공격을 해왔는데 아마 그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 네네. 이런 발언을 하신 바가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에 이제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친일 세력과 미 점령군이 합작을 해서 지배 체제를 그대로 친일 세력들이 우리 한국의 지배 세력이 되는 것을 유지시켜 왔다. 이런 발언을 한 바가 있는 거죠. 아니 지극히 옳은 말인데 그 정확한 역사 인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은 전적으로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예. 35년 동안 사실 불법 지배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럼 미국은 두 가지 정체성이 있는 거죠. 한쪽으로는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일본의 지배 세력과 또 일본의 나중에 들어와 있을 때 미군이 미군정을 하고 하기 위해서 기득권 세력 또는 부역했던 세력을 전략적으로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언젠가는 이 부분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랬다고 치면 또 미국의 이익의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면과 어두운 면과 미국은 또 다른 면에서는 사실상 한미 동맹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침략에 대한 억지력을 했다든지 이 양가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이걸 왜곡하는 자들, 소위 말하는 친일 부역 세력들은 지금도 그걸 나눠서 오히려 심지어 일본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실 역사를 왜곡하는 거죠. 당시에 이제 그 미국이란 곳 미군이 들어온 거를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게 뒤에 그렇죠. 거슬렸던 것 같아요. 점령군의 정체성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를 해방시켜서 일본군을 밀어내고 일본에 부역했던 세력들을 했더라면 정확하게 독일처럼만 했더라면 독일에서 전범 재판하고 했더라면 그런 비판을 안 받겠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최근에 이재명 후보를 둘러싸고 많은 또 친미 인사들이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면서 또 누구보다 또 한미 동맹을 소중히 여기는 후보 아니냐라는 평가도 하거든요. 그 의원님이 보실 때는 이재명 후보는 어떤 분입니까? 향후 어떤 자세로 외교할 것 같아요? 제가 네. 제일 처음에 외통위에서 첫 발언들을 줍니다. 자기 소개하고 네. 향후에 4년 동안 어떻게 활동할 거냐 또는 2년 또는 4년 동안 어떻게 활동할 거 물을 때 제 첫 발언이 이거였어요.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국익에는 여야가 없다. 자주 말해요 정치인들이. 근데 제가 약간 뒤에 약간 까칠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로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할 때는 반대 소리 하지 마라. 입 다물어라 할 때 이용한다. 그런데 실제로 이 얘기는 저는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는 정말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국익적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 정확한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한미 동맹도 중요하고 동시에 외교에 중국도 중요하고 러시아도 중요하고 또 심지어 일본에 관해서도 과거를 직시하는 동시에 현재에서 협력은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세는 뭐 그 집권 세력으로서 전혀 정말 잘 갖춰진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이 늘 봐왔던 정말 제대로 된 국익 중심의 외교를 펼칠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대로 저쪽은 네. 여전히 굴종적으로 제가 윤석열 정부의 연구기관 그다음에 정부 안에 있는 사람들 일종의 친일 족보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친일 족보요. 족보. 예. 그러니까 연구기관, 지금 외교관, 김문수 포함해서요. 예. 후보 포함해가지고 이들이 한국에서 아까 이재명 후보가 말했던 것처럼 단 한 번도 기득권 세력이 제대로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기득권이 윤석열을 만나서 다시 부활을 꿈꾸고 자기들의 그런 것들을 꿈꾸는 상황이 사실은 다음 정부에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거죠. 일본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일본 얘기를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김 의원님이 왜 작년에 일제 강점기 시절에 그 조선인 강제 노역이 했던 일본의 사도광산
예. 이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시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너무나도 함부로 합의를 해줬단 말이죠. 여기다 상당히 분노하시면서 예. 또 이 반대 결연에 앞장서기도 하셨고, 현재 우리 국민의힘에 있는 김문수 후보가 고용노동부 장관 청문회에서 이런 표현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일제 강점기 때 당연히 우리 선조의 국적은 일본 아니냐라고 주장하면서 그 좋은 사례로 손기정 선수가 가슴에 그 일장기 달고 뛴 게 그게 바로 일본 국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이해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있으면 사실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모든 강점 침탈이 다 합법적인 게 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예. 최근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세계적으로 옛날 같으면 이 한마디로 예. 그냥 정치가로서의 지도자로서 완전히 아웃입니까? 아웃인데 예. 요즘에 워낙에 충격적인 일들이 많으니까 윤석열, 뭐 트럼프, 푸틴, 시진핑, 거기에다 김문수 이런 사람들이 저는 지금 이 시대에 대통령 한국의 후보까지. 대통령 후보까지 있다는 자체가 저는 용납하기 힘든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 근데 예. 이 충격요법이 계속되니까 이런 사람들도 지금 나온다는 게, 저는 지난 그 사도가 나왔을 때 제 역사의식은 뭐냐면 군함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군함도에서 일본한테 열린 자세로 군함도가 유네스코 받아들인 다음에 시정하고, 그죠? 왜냐하면 군함도가 일본에 발전만 하고 그 전에 있었던 착취 같은 것들을 숨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고치기로 약속해놓고 조건부 유네스코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유네스코 협의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시정도 안 했는데, 사도는 우리가 유네스코가 뭐냐면 한국이 승인해야 사도 해준다. 왜냐하면 군함도에 전례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가 해줘버린 거예요. 동의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여부가 사도동산의 동의의 여부가 사도동산의 수용인데, 네. 제가 외통에서도 계속 지적하는 게 왜 이렇게 저자세의 협상을 계속하냐. 그건 결국은 윤석열과 대통령실의 압박이다. 그래서 제가 사도강산 그때 태풍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도 갔죠. 오히려 거기서 만난 것은 일본의 지식인들이 예. 그 수용됐던 사도강산의 우리 기숙사들이나 그런 것들을 다 찾아내고 그런 문헌까지 만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후보가 된다는 자체는 저는 뭐 한마디로 후보를 사퇴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 국민의힘은 그냥 해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외교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며칠 전에 있었던 모습 하나만 더 좀 여쭤보겠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이 침공 이후 처음으로 드디어 이제 전승절. 네네. 전승절 하면 사실 러시아가 2차 세계 대전 때 승리를 맞습니다.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열렸는데, 그 전승절에서 보니까는 이제 푸틴과 시진핑이 나란히 서서 열병식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 2015년도인가요? 그때도 왜 러시아 열병식 할 때 시진핑과 푸틴 사이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서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초청장을 우리 정부는 받았는데 불참을 했어요. 불참을 했고, 아마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안 끝났다. 뭐 그리고 북러 간에 또 서로 간에 동맹백관에 이게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것 같은데, 아니 평가를 좀 해주시죠. 우리 그 전쟁에 대한 요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요. 2차 대전이 끝난 부분, 2차 대전을 크게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유럽 대륙과 이제 저 아프리카 대륙까지, 그러니까 유럽이 중심이 되어 있는 연합군이 중심이 되어 있는 전쟁과 이쪽에 태평양 전쟁이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은 우리가 8월 15일 날 일본에 항복한 거고, 독일군은 5월 9일 날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이제 항복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왜 그러면 러시아가 왜 이래 전성전을 하느냐? 한 6천에서 6,500만 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네. 소련이 약 2,500만에서 3,000만이 죽었습니다. 거의 반수. 특히 미국과 유럽군은 해양, 공군, 해군 이 중심으로 싸웠다면 그냥 안에서 보병이 그렇죠. 엄청 죽고 나하고 실제로 희생을 가장 많이 당한 것이 이 소련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련이 그래서 그 전성절에 자기들의 공으로 2차 대전이 끝났다는 걸 알리고 싶어 하는 거고,
그렇죠. 이게 동서가 냉전이 아니었다면 사실 다 축하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소련의 희생이 사실 빛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예. 근데 이게 지금 그게 싸움이 된 거잖아요. 그게 참여하는 자체가 소위 말하는 냉전 때 이것은 소련판이 편이다. 공산주의 편이다. 자본주의 편이다. 이게 냉전 이후에도 탈냉전 이후 직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방 진영자도 갔는데 지금 다시 또 이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한러 관계나 그때 미러 관계에 의해서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는데 이번엔 당연히 서방 진영 안 갔고요. 한국도 안 갔는데 한 거의 30개 정상 국가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꽤 의미가 있고 우리가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도 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요. 아직도 한국에서는 이러한 이념적인 부분이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까 말씀하신 박근혜 때는 그 부분이 더 강조된 거죠. 2차 대전이 끝나고 그리고 우리 한러 관계, 한중 관계가 좋았잖아요. 좋을 때고. 그럼 중러가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모습도 많은 사람들한테 참 인상 깊었는데 네네네. 이런 것이 계기가도 되기도 하겠지만 지금 중러의 관계는 어떻게 봅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예. 우리는 이 세계의 질서의 변화가 두 가지 양태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중이 대결하는 패권의 대결. 그런 게 그래서 있고. 사람들은 마치 미소가 했던 것처럼 냉전적이고 양극 체제로 가는 거 아니냐는 이면이 있고 이게 존재하고 다른 면은 다극화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하나의 엄청난 세력으로 지금 등장하고 글로벌 사우스라고 해가지고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저는 섞여 있다고 어느 쪽도 아직은 지배적이지 않다. 그럼 다극화는 뭐냐? 중러가 이렇게 써 있는 것은 미국에 대응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동시에 네. 또 그 아까 말한 30개가 이 글로벌 사우스에서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완전히 독점적인 체제도 아니고 미중 또는 미러의 대결 체제도 일부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극화되는 질서를 보여준다. 또 하나 더 말씀드려보면은 중국은 러시아하고 저렇게 서 있어서 오히려 북한하고 나중에 말이 되겠지만 오히려 북중러, 한미일 이렇게 진영이 지어지는 것은 오히려 원하지 않습니다. 예. 중국은 오히려 예. 다자주의를 얘기하고 자유무역을 얘기하고 미국의 책임이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중러나 이렇게 과거와 같이 진영은 맺지 않겠다. 그래서 이걸 지나치게 중러가 있다고 해서 중국도 미국에 대항하는 진영을 구축한다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언론과 네네. 많은 곳에서는 그렇죠, 바로 그렇게 예, 보는 거예요.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어 간다 막 이렇게 막 띄우고 그래서 북중러가 군사적으로 결집한다 이런 이야기를 그냥 공공연한 사실처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전까지 이번에 김정은이 안 왔지만 북중러를 모임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군사훈련도 북중, 북중러가 북러, 예. 러중만 하지 그렇죠. 북중러 같이 안 하지 해본 적이 않습니다. 없죠. 오히려 이쪽에서 한미일이 하죠. 그러니까요. 일종의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예, 만들어내려고 하는 네, 그 네. 프레임이다 그것도 그렇죠. 그죠? 좋습니다. 지금 미중 갈등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며칠 전에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하고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를 이제 필두로 해서 고위급 회담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는 145% 중국산 제품 관세 때렸는데 여기서 그냥 엄청 내려가지고 115%를 내려버렸어요. 네, 네. 내가 가끔 보다 보면 이 사람들 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아니 그렇죠. 어떻게 그게 막 되게 비현실적인 숫자죠. 예, 네. 어떻게 이렇게 막 하지 할 정도인데 어떻습니까? 향후 전망을 좀 해본다면. 일단 여기서는 뭐 미국은 트럼프는 모든 게 자기가 승리라고 얘기하지만 누가 봐도 관세 전쟁 시작한 이후부터 계속 꼬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미국이 미국입니다. 꼬리를 내리고 있죠. 예. 오히려 중국은 일기 때 엄청나게 중국이 쫓겼다면 네. 수세에 몰렸다면 절치부심한 것 같아요. 준비를 하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 낮추고 그다음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관세 전쟁에서 중국이 유리한 이유는 예. 중국이 권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예. 여론의 향방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 근데 미국은 그 영향을 엄청 받거든요. 인프레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인프레 나고 물건값 오르고 할 테니까. 트럼프를 뽑았던 사람들이 지금 제일 예. 오히려 그러니까 돌아서고 예. 한단 말이에요. 특히 재밌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의 소매업은 예. 거의 어디 걸렸다고 하냐면 추수감사절부터 설날 아침까지 걸려 있군요. 80%를 그때 쇼핑 시즌입니다. 그래서 롱 할러데이즈라고 얘기하는데 예. 해피 할러데이즈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80%의 재고가
예. 대부분 뭡니까? 장난감, 생필품이잖아요. 다 중국산이 다 중국산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야단이 난 거예요. 지금 이걸 풀지 않으면 예. 크리스마스의 재고가 예. 팬데믹 때 재고 수준으로 더 떨어진다는 게 경고였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3개월은 그것과 매우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완패죠. 미국이 더 견디기가 힘들다는 소리잖아요,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우리가 이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미국한테 어떤 의미에서 좀 우리가 불리한 위치는 뭐냐면 미국한테 안보도 의존하고 있고 미국 시장이 우리한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의식적으로도 우리 미국 의존적입니다. 예. 그거는 좋을 때는 좋은데 네. 둘 사이가 나빠질 때는 누구한테 무기가 되느냐 하면 예. 훨씬 더 많이 의존하는 쪽이 훨씬 더 취약해집니다. 그렇죠. 중국, 미국이 똑같습니다. 무역만 봐도요. 중국이 미국의 수출품에 의존하는 게 무역에 의존하는 게 10%밖에 안 되고요. 중국이 미국에 의존하는 건 34%입니다. 그러니까 3배 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이가 나빠지면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한테 더 취약한 겁니다. 미국이 더 힘들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 관세 전쟁은 이제 향후 전망을 할 때 어느 이 정도에서 대충 정리가 되는 건가요? 이제 뭐 그건 확신은 할 수 없고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전 세계가 초연결 사회가 돼 있고 의존적 서로 의존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관세는 과거에 어떤 대통령도 보호무역은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필패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이 필패론이 나오고 트럼프가 포기할 때까지 버티는 힘이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저는 이게 트럼프의 문제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뭐 140% 올렸다가 110% 떨어지니까 지금 보면 30%하고 10%로 이제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또 변할 수 있고요. 그럼 우리가 동맹국들한테 준 90일이 끝나는 시점이 7월 8, 9일 정도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는 조금 더 뒤로 가겠죠. 동맹국하고도 버티는 거에 따라서 또 그거를 30일 더 연기한다. 그래서 뭐냐 상대방의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예. 우리가 섣불리 상대방에게 예. 미리 우리가 합의해주거나 예. 이 급하게 진행하는 것은 손해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한국의 실물 경제가 지금 사실 5월달 보니까 대미 수출이 30% 넘게 감소하고요. 좀 이 자동차, 철강 핵심 분야의 수출에 좀 타격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 전술이 실제로 한국의 실물 경제를 좀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 고율 관세를 좀 면제받겠다고 미국산 그 LNG 수입을 확대하겠다, 농산물 시장 개방하겠다, 또 뭐 이 온갖 이야기를 다 막 던져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의원님이 이 그동안의 이제 얘기 속에서 보면 미국과의 협상은 느리게 해라, 늦게 해라, 그리고 당당하게 해라, 뭐 이렇게 함께 하면서 하라. 예,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어찌 보면 이제 전략적 지연 전술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이 한덕수, 최상목 등이 엉망으로 진행시켜 버린 이 미국과 협상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제대로 협상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다음 정부의 큰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한덕수가 결국 나중에 실패했지만 예. 미국의 통상 전문가로서 그다음에 트럼프와의 통화 예. 이런 것들을 통해가 자기 입지를 세운 거잖아요. 그런 걸로 대선 후보도 나오려고 했고 그죠? 그리고 네. 그걸 또 협상을 서둘렀잖아요. 예. 근데 협상의 내용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뭔가 합의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정식 있는 합의는 아니겠죠. MOU 왜냐하면 정도는, 그건 네. MOU라든지 또는 각서 예. 또는 이런 의향이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밝혔을 가능성이 많고 미국이 좋은 협상이라고 얘기하고 좋은 게임 플랜이라고 얘기한 그랬죠. 것은 그리고 지금 그에 대한 후속 협상으로 제주에서 그리얼이 와가지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일본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실무 협상을 하는 데서 근데 지금 저는 이 협상을 하니까 아무것도 안 밝힌다는 건 사실 잘못된 겁니다. 기본적인 선은 국민한테 알려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통상에 꼭 필요한 부분에 구체적인까지는 밝히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는 미국의 관세 25%를 철폐하기를 바란다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면서 미국의 협상에 임해야 되는데 네. 한덕수는 뭐그냐 미국에 맞서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우리는 미국한테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자세로 예. 뭘 했겠느냐. 예.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러나 뒤로 넘어갔을 겁니다. 이제 한덕수 대행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에 이제 제대로 하자 했을 때 미국이
당신 지난 정부가 다 해놓은 게 있다. 이렇게 했다, 양보했다, 어떡할 거냐? 예. 그럼 우리는 그럼 당연히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주권국가에서 그들은 자격이 없으니 무효다. 무효다. 새로 시작하자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한미동맹이라는 특수관계와 예. 특히 반미라고 프레임되고 친중이라고 프레임된 뭐 우리 이재명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럴 경우에 그걸 가지고 미국 협상 전략으로 쓸 수 있죠. 약속 지키지 않는다. 한미동맹 흔든다라고 했을 때 버틸 수 있느냐. 저는 버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프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지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격 없는 미국은 뭡니까? 이미 합의한 분담금 협상도 다시 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결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걱정입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을 때 바로 닥치죠. 정말, 그러니까 한 달 안에 해야 되니까. 워낙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가 싸질러 놓은 여러 가지 진짜 저 오물들 치운다고 정신이 없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하게 귀결돼야 하고 민주정부가 탄생돼야 되는데 그 민주정부가 물려받는 대외 환경, 경제 상태, 사회 너무 힘든 거예요. 참 걱정입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을 때 또 이 외교 전문가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현대차 얘기를 잠깐 할게요. 아까 그러니까 일반 정부가 벌려놓은 일들은 또 정부가 벌려놓은 일대로 마무리가 되겠지만 현대차는 이제 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업이 2028년까지 미국에 약 31조를 투자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국내에 있는 대기업들이 이 전투적인 민주 노조 때문에 인건비가 비싸서 중국으로 간다, 뭐 또는 베트남으로 간다 그랬단 말이죠. 그랬는데 지금은 국내보다도 훨씬 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가는 투자를 하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또 철수하고 한국의 대미 투자 현 단계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이재명 정부가 우리 경제 살리기 대외 투자 슬기로운 방식이 뭘지 한번 견해를 듣고 싶은데요. 저는 이건 한국하고 뭐 일본 이 공이 닥치는 위기죠. 얼마 전에 미국하고 영국이 15% 선에서 관세 합의했고 자동차 같은데 비교적 타협을 했는데요. 전혀 다른 케이스입니다. 영국 자동차는 한 10만 대밖에 안 가고요. 일본 차는 100만 대가 넘고 우리는 더 많거든요. 근데 이런 차원에서 아예 비교를 할 수 없고 그리고 이것은 트럼프 이전에 바이든 때부터 IRA 그 유명한 IRA에 대한 압박을 받아서 5대 재벌이 미국한테 투자한 돈이 그때 환율로 133조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4년 동안에 이 미국에 유치한 투자받은 게 200조쯤 되는데 우리 하나의 당국이 133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반대급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보조금도 미뤘죠. 그거 다시 지금 트럼프가 일부 준다 안 준다 뭐 지금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가서는 또 그래서 선제적으로 현대가 가서 왜냐하면 현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미국이 파고가 높아지니까 베트남이나 멕시코에서 우회 수출을 했는데 트럼프는 멕시코에도 때리니까 그럼 미국 본토에밖에 갈 수 없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어쩌면 현대는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노조뿐만 아니라 자동차는 종합 상품이잖아요. 수많은 하청과 부품과 일자리가 다 미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현대는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죠. 근데 현대도 채산성이 떨어지거든요. 실제로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아봐서 아는데 미국 사람들도 왜 일본 차와 한국 차를 좋아하냐면 기술 수준이 오히려 한국이나 일본이 더 높고 특히 세기 불량품이 훨씬 적습니다. 똑같은 공장이라도 미국에서 생산할 때 불량률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인건비도 비싸고 그다음 기술 유출도 반도체 같은 뭐 자동차도 오히려 이 기술 유출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무역 협상에서 손해를 보고 현대도 사실 가는 것일 수 있거든요. 여기 노조 문제를 얘기했지만 이걸 비교했을 때 꼭 미국에서 하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거는 삼성전자 반도체를 미국에 할 때 삼성 그 반도체 고위 그 임원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고육지책으로 가는 것이지 걱정이 많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 또 한국은 줄이게 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수요는 일정한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한테는 전국적으로 좋은 선택은 잘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요. 어느덧 이제 대담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그 오늘 오다 보니까 하나 좀 느꼈던 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또 휴전을 둘러싼 또 이 대화를 시작하는 것 같던데요. 예, 이스탄불에서 이제 터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전망 좀 해주시고 좀 마칠까요? 이게 트럼프도 이제 24시간 만에 끝냈다가 안 내렸다가 4개월이 다 되면 못 끝내니까 미국 쪽에서는 아예 좀 짜증을 내는 것 같습니다. 원래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바로 그 다음 날로 24시간 안에 한다고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했잖아요. 그만큼 머리 먹고요. 트럼프가 하나 방향을 바꾼 건 있습니다. 전쟁이 이기는 쪽이 아니라 지는 쪽의 편을 들고 지원을 하다 보니 이 전쟁이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런 명분이나 정의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러시아 편을 들었고 그럼 러시아만 설득시키면 이 전쟁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러시아는 이기고 있는 전쟁이니까 가능한 많이 뽑아내려고 지연 전술을 쓰는 거고 미국은 그게 이제 지쳐서 너 계속 말 안 들으면 난 나갈래 마음대로 해라는 것까지 왔는데요. 서로 원하는 게 뭐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는데 다음에 드릴 텐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서로 요구하는 게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젤렌스키와 푸틴은 아직까지 전쟁 후에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젤렌스키가 가서 먼저 선수를 치면서 푸틴 와라 했는데 푸틴 안 올 것 같고요. 푸틴이 안 온다니까 트럼프도 안 가. 왜냐하면 트럼프는 지금 중동에 있으니까 올 수 있거든요. 중동 순방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번도 큰 결말은 나기가 힘들겠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뭔가 아주 희망찬 타결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네요. 좀 생각보다 조금 더 걸릴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참 너무나도 이 수려한 언변으로 아무튼 이 어렵고 까다로운 이야기를 아주 거침없이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우리의 주권, 국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주 소신을 거침없이 밝혀주신 조국혁신당 김정일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 듣고 또 김창인의 창 진행하겠습니다.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판.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친구 초대 무제한 적립 이벤트. 초대 횟수 무제한, 보상도 무제한. 한 문제만 풀면 친구도 코인, 나도 코인. 우승 상금에 친구 초대 보상까지. 매일 낮 12시 증권 통팟에서 만나요. 팟 증권 통팟. 매일 낮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얼마 전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김상욱 의원이 오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김상욱 의원 나와 있습니다. 그 심정과 내용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시작한 거예요, 형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시작했는지도 몰랐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재명 후보 지지 기자회견 하셨죠? 네. 원래 준비돼 있었나요? 저대로 저는 좀 뭔가 결정할 때 계획을 세우고 그걸 또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럴 때 뭐 비겁하게 그냥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이유를 적시하면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혹시 뭐 이재명 후보 미리 전화를라도 주고 받았거나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 거 없이 네, 그래서 뭐 민주당과의 의논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혼자 하신 겁니까? 그래서 보통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럴 때 보면 막 뒤로 협상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 저는 근데 없이. 그런 게 비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을 탈당할 때 네. 국민의힘에 잔류할 것인지 탈당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대통령 후보를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 여부, 그다음에 이 이후에 저의 거취를 완전히 나누어서 생각하겠다. 그래야 그 생각들이 오염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누지 않아 버리면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내 이익 때문에 판단이 오염돼 버리면 그거는 제가 신뢰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또 비겁하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 따로 나누어서 하나씩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탈당 부분 결정한 후에 그때 제가 15일까지는 오늘까지는 후보 지지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거치해 가는 것도 결정하겠다 말씀드렸는데 다 떼서 생각을 하고 있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번 후보 지지하는데도 정말 좀 저대로는 정말 신중하게 하려고 수백 번은 더 되짚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보니까 제가 네. 몇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던데 네, 이 이재명 후보를 가리켜서 가장 보수다운 보수다라고 네.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보수라고 하는 것은 누차 말씀 올렸지만 그 사회의 내재 가치와 원칙을 네. 지키는 것이고, 뭐 구체적으로는 민주주의, 또 실질적 법치, 공정, 합리, 개방, 포용, 자유 이런 정책 방향, 가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보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또 실천적으로는 포용력과 품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갖추고 생각을 있다.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 가장 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제일 앞에 있었고요. 또한 정책들이 최근에 뭐 이재명 후보가 주장했던 정책들이 보면 국민 소환제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민주주의 지향 정책이지요. 또 상법 개정도 전형적인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정책입니다. 또 기타 이런저런 정책들 보면 사회의 불공정함을 공정함으로 바꾸려고 하는 정책들이 많았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성남시장, 경기지사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셨던 정책 실행을 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최대한 저대로 찾아가면서 결과를 봤는데 하나하나 다 사회주의적 정책이 아니고요. 시장 지향적 정책인데 공정한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 정책들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분이 보수주의자가 아니면 누가 보수주의자겠습니까? 보수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제가 말하는 보수 진보는 기능과 역할 기준입니다. 진영 기준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진영으로 보수 진보를 얘기하면 안 되고요. 예. 역할과 기능을 위주로 생각하는 건데 예. 원칙에 충실하려고 하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실용적인 대안을 찾고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보수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부분이라 생각을 했고, 지금 출마한 후보들 중에서 가장 보수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게 그동안 정치 활동을 해오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진보적인 기능과 역할도 하고 계시겠죠. 근데 그건 이제 또 진보의 영역에서 또 평가하실 부분이고, 근데 보수의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렇다는 근데 말씀입니다. 가장 보수다운 보수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 대통령은 국민 통합의 우두머리가 돼야 됩니다라는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통합적 리더십, 통합시킬 아젠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네. 평가를 하셨는데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유세 현장에 제가 그 이번 지난 일주일간 예. 최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예. 유세 현장에서 유세를 하는 이제 모든 후보님들 유세 내용들도 다 제가 봤는데 유일하게 통합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아, 근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예.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회 통합을 통해서 힘을 모아갈 수 있는 자리여야 하거든요. 근데 사회 통합의 메시지를 많이 내고 계시고요. 특히 지난 울산 유세 현장에서 그런 말씀을 강하게 하셨지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통합하는 우두머리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본인 스스로도 원칙을 지키는 보수가 진짜 보수다, 그런 정치를 해왔고 앞으로도 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른 후보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다른 예. 후보들은 도리어 진영 논리를 다시 다 가지고 왔어요. 도리어 우리 진영이 지면 안 돼 이 얘기만 하고 있고, 우리 진영에 대안이 없으니 내가 대안이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진영을 넘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한 얘기는 이재명 후보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제가 정말
필요한 말씀이다. 공감하는 말씀이고 박수치고 함께하고 싶은 말씀이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 게 딱 우리 그 김상우 의원님이 평소 얘기하던 지론과 딱 맞아 떨어졌군요. 저랑 생각이 완전히 같으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하나를 좀 더 물어봐야겠는데 네.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지내면서 이제 행정이라든지 또 정책의 혁신 같은 것에서 큰 성공적으로 축적한 경험이 있다라고 이재명 후보를 평가하셨잖아요. 네. 쭉 보면서 그런 행정적 경험에 대한 성공의 모습 속에서 좀 감동적인 모습들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좀 다른 분들과는 제가 감동받은 부분이 다를 수는 있어요. 예. 제가 감동받은 부분은 원칙을 지켜가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장 할 때 계곡에 예. 그 불법 상인들을 몰아낼 때 예. 사실 표 보면 표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경기지사 때. 경기지사 때 예. 표만 보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통 나서서 일이 아니죠. 예. 욕을 먹더라도 원칙을 지키셨고 그게 이번 부산 유세 현장에서도 또 워딩으로 나옵니다. 부산 시민들이 다들 바라는 게 산업은행 이전이죠. 그래서 너나 할 것이 산업은행 이전을 공약으로 꺼내왔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너나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표 얻기는 좋죠. 근데 그렇지. 유세 현장에서 그 말씀을 안 하시고 지킬 수 없는 공약은 안 합니다. 부산의 산업은행 유치를 다들 어렵다. 원하시지만 네. 저 그 얘기 못 합니다. 지킬 수 없는 공약입니다. 대신 북구 항로가 개척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부산의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라는 대안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런 모습에서 원칙주의적인 기회주의적이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이 참 책임감 있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감동을 줬군요. 저랑 생각이 같은 부분이 저는 지킬 수 없는 공약 또는 책임질 수 없는 언행은 품위가 없는 것이고 정치인으로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킬 수 있는 말을 책임 있게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보수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보수주의자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참 보수단 말씀을 감히 썼던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보셨구만요.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예전에는 이재명 후보를 제가 자세히 알 길은 없죠. 근데 제가 아무래도 국민의힘에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에 자연스럽게 듣는 얘기들이고 프레임 공격을 계속 보고 듣게 되니까. 그래서 저 스스로도 좀 나쁜 선입견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역으로 저도 공격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자유로워졌고 이게 프레임 공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불교에서 상에 치우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상을 걷어내고 있는 그대로의 본질을 보자라는 생각에서 제가 힘 닿는 데까지 관련된 분들을 많이 찾아뵙고 어떤 분인지 말씀도 듣고 또 했던 말씀과 행적들을 하나하나 좀 찾아가면서 나름 비판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한 보름 정도 달려들었던 것 같아요. 연구를 하고 또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제 생각이 맞는지 수백 번 다시 검증도 하고 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분이 보수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신 분이시고 물론 진보의 기능과 역할도 하고 계시겠지요. 하지만 보수주의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보수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시고 그걸 떠나서 21대 대통령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국가 과제를 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통령은 실패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축소사회의 문제, 기업 경쟁력 약화의 문제, 서민 경제 붕괴 오래된 일이고요. 뿐만 아니라 의료, 노동, 연금 개혁 못한 지 너무 오래돼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회 갈등은 심화됐지요. 본질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지만 AI와 로보틱스 혁명은 사회, 정치, 사법제도, 노동 다 바꿔버릴 대혁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또다시 실패해버린다면 대한민국은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을 해야 돼요. 이 일들을 하려면 대통령이 될 사람은 철저한 민주주의자면서 동시에 사회 통합을 지향하면서 개혁 과제를 완수할 추진력과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AI 시대 변화를 선도할 식견과 또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너무나 시키면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여러 후보들 중에 누가 가장 이 일들을 해낼 수 있는가를 고민했을 때 저는
이재명 후보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구나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연구를 많이 했는데다가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판단의 기준도 세워놓고 네. 보셨네요. 저 보니까 적당히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저대로는 치열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기준도 알겠습니다.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 그래도 하고 나니까 저보고 무슨 보수의 배신자다.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보수주의자냐라고 하시는데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영으로 보수 진보를 볼 일이 아니에요. 예, 기능과 역할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아침부터 하도 또 욕을 많이 먹어서요. 아니 근데 배신자 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네. 김문수 후보에 대한 평가는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송구한 얘기지만 예. 대통령 자격이 처음부터 없는 분이라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뭐 사실 깊이 있는 연구 자체를 안 했습니다. 예. 이유는 이번 대선이 12.3 사태 때문에 치러진 벌어졌잖아요. 예. 대선입니다. 근데 12.3 사태 때에 사과조차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랬죠. 사과조 안 했죠. 근데 무슨 대선 후보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뭐 논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 꽃꽃문수 그러면서 그 네. 그 서은교 의원이 국회 안에서 일어나서도 사과하고 국민들을 향해서 사과의 모습 보여라 할 때도 혼자 사과를 안 했잖아요. 근데 그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국민들께서 그 일로 얼마나 불안하셨고 또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손해가 발생을 했고 무엇보다 반헌법적, 반체제적, 반민주적, 반보수적 행위였는데 그때 당시에 국무위원이었던 사람이 정치적, 도의적 사과조차도 거부한다. 사과를 거부한다는 건 또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면 또 할 수 있다는 반증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될서는 안 되죠. 자격 요건 자체가 흠결이라고 봅니다. 더더욱이 또 이분이 아주 독특한 사고를 하고 있는데 그 일제 시대 때 일제 강점기 시절에 네. 그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뛰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모습을 가르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시에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다. 그래서 일장기를 달고 뛴 거다라고 하면서 사실상의 일제 강점기를 합법화시키는 발언도 아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게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뉴라이트 사관 때문에 예, 그러신 것 사관이죠. 같은데요. 예, 뭐 다 떠나서요. 네. 저는 12.3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네. 저는 제가 누차 예전에 저 국민의힘에 있을 때도 여러 번 말씀을 올렸는데 국민의힘이 후보를 낸다면 최소한의 자격 요건은 비상계엄 해제에 나서고 탄핵에 적극 찬성했던 그것이 최소한의 자격 요건인데 그 자격 요건조차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 부분은 검증할 필요도 없게 돼 버리는 거죠. 다른 이야기를 굳이 뭐 할 필요조차도 없는. 필요도 없다. 네. 그래도 이제 이런 모습도 있었어요.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건 알고 있죠. 네네. 이분이 아주 그냥 곳곳에 이번에도 후보 수락하면서 뭐라냐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하고 이제 장관 내정 이전부터 부정선거 음모론에 이제 가세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이 부정선거를 선관위가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이제 현재의 국회의원들이 다 당선된 것처럼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데서 사실은 제가 이번에 이재명 후보를 많이 연구하면서 또 예. 품위 차이가 나는 거죠. 이재명 후보 0.7% 차이로 대선에서 졌을 때에 예. 부정선거는 얘기 안 했죠. 안 했죠. 그냥 바로 승복을 했죠. 승복했죠. 왜냐하면 그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니까. 예. 완벽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선거 자체에 대해서 부정선거론 음모론을 제기한다는 것은 선거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음모론이라서 본질적으로 정말 질이 나쁜 음모론이에요. 그렇죠. 물론 선거에 하자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자라면 태도는 선거제도를 존중한다. 그리고 선거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수긍한다. 하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니까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밝혀보겠다 정도 하면 되는 거지.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미 문제가 없다는 게 130여회 넘어 판결이 나왔다고 제가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요. 아니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다라고 음모론을 계속해서 만들고 특히나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예전에 그때 뭐 중국 사람들이 선거에 비해서 부정적으로 하다가 미군한테 잡혀가지고 어디로 가고 그런 소문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무근이라고 미군이 사실 그런 거 없다 하는데도 계속 음모론을 퍼뜨려 나가요. 이거는 악의적인 거잖아요. 그런 음모론에 기댄 부정선거론 일단
부정선거론이라는 말 자체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선거제도는 우리가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하자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거는 합당한 비판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거지, 부정선거론으로 모든 걸 정당성을 없애버리겠다 하는 것은 선거 불복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어제 조배숙 씨 등이 이제 앞에 서가지고 또 네. 기자회견하면서 부정선거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이게 뭐 어떤 걱정이 되냐면, 벌써부터 불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불복을 좀 벌써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반민주적이란 거예요. 예. 그러면 아니, 정말 작은 세세한 잘못을 굳이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음모론으로 뭉탱뭉탱 키워가지고 민주주의의 선거제도 자체에 대해서 공격을 해버린다면 민주주의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되거든요. 더군다나 부정선거 다큐멘터리를 또 최근에 또 내고 네. 있고, 네. 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기자회견 하고 있는 걸 봐도 그렇고, 저는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거 연구할 시간에 네. 국민들 목소리 한번 더 듣고 국민들 위해 정책 한번 더 내고 국민들 위해 일을 더 했으면 네. 부정선거론으로 읽는 표보다 훨씬 더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는 김성우 의원님이 굉장히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선견지명이 있나 봐요. 그때 그 현재의 상황들에 대해서 쭉 지켜보다가 도저히 견디기 힘듭니다 하고 탈당 선언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하루 이틀 뒤인가 그냥 국민의힘에서 후보 하룻밤새 바뀌고 하는 그 난리가 났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네. 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말 엉망진창의 일들이 벌어지는 걸 내다보고 내가 도저히 몸담을 수 없구나라고 결정했나 보다 싶었어요. 그걸 정상적으로 바꿔보려고 애를 부단히도 썼는데 예. 그래서 제 거치까지 걸고 당에다 요구를 했던 예. 것이고, 근데 도리어 그런, 모르겠습니다. 정말 뭐 제가 아주 미미한 별것 아닌 존재지만 제가 당을 위해 충정으로 했던 말들에 조금만 귀를 기울여서 조금만 그런 노력을 했더라면 당이 지금 이 모습일까? 또 국민들도 더 많이 지지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가장 분노하고 인생을 뒤바꿔 놓은 게 사실 작년 12월 3일 내란이었잖아요. 계엄이었는데 네네. 그 윤석열이 지금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어요. 개 끌고 다니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최근에 그 김문수 후보로 딱 결정되는 날 이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하기에도 참 부끄러운 사람인데 아주 페이스북에다가 호소문을 썼어요. 그거 읽어봤어요? 뭐라고 썼냐면 윤석열 이 사람이 네.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의 번영을 위한 사명을 김문수 후보가 이제 이어간다. 자기가 하던 일을 이어가게 되었다 하면서 자유를 위협하는 전체주의 도전에 맞서 체제를 지키자 이렇게 호소문을 쓴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체제를 망가뜨린 사람이 본인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마치 자기가 정치 지도자나 된 듯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 대선 개입이거든요, 이거 완전히. 대선 개입이 그리고 체제를 망가뜨린 게 본인이세요. 예. 반대로 국회에서 체제를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이고요. 예. 왜 그 말과 전혀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뭐 저는 그 생각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든 우리가 그렇게 관심 둘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예. 어떻게 21대 대통령, 성공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서 성공시키느냐.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적으로, 생산적으로 우리 토의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이고, 제가 오늘 근데 기자회견하면서 그 부분을 좀 넣었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상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제가 몸담았던 정당이지만 이제 공당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야당으로서의 기능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최소한의 국민 지지와 국민 공감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극단적으로 명분을 잃은 투쟁 집단이 돼버리면 야당으로서 기능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냥 발목 잡기만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렇게 돼버리면 좀 걱정이다, 그죠? 그러니까 거대 집권 여당이 탄생을 했는데 예. 견제할 당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참 깊이 많이 생각을 했는데, 많은 생각 끝에 도달한 결론은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스스로 삼가하고 스스로 자기 견제를, 그러니까 민주당과 대통령께서 자기 견제를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근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이 예. 지금 구조에서는
충성 경쟁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권력 폭주가 발생합니다. 음. 그걸 막기 위해서는 안에서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토의의 과정이 좀 더 존중되고 반드시 거치고 상명하 지금 뭐 더 민주적으로 정당이 더 민주적으로 기능을 하고 대통령께서도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야지만 되는 스스로 챙겨가야 되는 견제와 이것도 참 비극인데 그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럼 제가 예. 한번 좀 질문을 해볼게요. 네. 이재명 후보가 오늘 보니까 김사우 의원 지지 선언을 이제 듣고 네.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제가 아까 오다 봤는데 아, 네네. 감사하다라는 것과 동시에 네. 질문을 하니까 입당을 한번 제안을 해봐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감사한 말씀이시죠. 저는 야인으로 혼자 혹시 전화 받으셨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근데 혹시 그런 그 제안이 있으면 입당할 거냐 이렇게 딱 물으면 여기서 대답하기가 좀 무한가요? 제가 말씀 올렸던 것처럼 좀 저는 비겁하고 싶지 않아서 지지선언이나 이런 걸 수단으로 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지선언은 순수하게 제가 국가 이익 그리고 보수의 가치 또 어떤 것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일인가만 순수하게 기준으로 판단해서 오늘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제 거취를 다시 고민해야겠죠. 예. 이제 고민이 시작했는데 뭐 거취 고민이라고 하지만 저는 모자람도 많고 하자도 많고 사실 뭐 무소속이라 갈 데도 없는 들판에 핀 그냥 잡초 같은 상황인데 그 이재명 후보님께서 입당 제의를 해주셨으니 너무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이죠.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물론 저는 또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마음으로는 당연히 민주당 가고 싶은 마음도 큽니다. 하지만 이제 근데 그 이준석 후보 그 얘기했잖아요. 참 이준석 후보 얘기로 또 나오나요? 그 개혁신당 가면 어렵지만 가치가 있고 민주당 가면 쉽지만 무가치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던데 저는 제 생각엔 반대예요. 제가 하고 있는 고민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개혁신당 가면 도리어 편할 거예요. 제 맘대로 해도 되니까. 예.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나? 어쨌든 좀 수가 적으니까 예. 서로 간에 조율 보기도 낫고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민주당을 간다, 험난한 길이 열려 있죠. 텃세도 있을 것이고 예.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는 기반도 없고 거기다가 또 안에서 또 바른 말을 하려고 할 테고 그런 바른 말을 하면 또 공격받을 테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더 험난할 수도 있는데 대신 일을 하기는 좋겠죠. 근데 개혁신당에서는 뭔가 일을 하기는 힘들 수도 워낙 소수 정당이고 하다 보니까 일을 하기는 힘들 것이고. 자, 그러면 그 이준석과 개혁신당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시 좀 더 정리해서 묻기로 하고요. 네. 그 민주당 입당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선대위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도 보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상 만약 그것이 실현된다면 굉장히 의미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입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서의 자기 기능을 상실을 해버리고 이제 극우적인 측면과 또 수구적인 측면이 강화되면서 사실상 과연 앞으로 대선 이후에 존재하겠는가 존립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시각이거든요. 그렇다면 합리적인 보수 세력들이 민주당으로 집결한다라고 하는 상징성의 표본이 김상우 의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 혼자 해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김상우 의원이 입당을 한다면 네. 그런 망설이던 좀 합리적인 분들, 합리적인 세력들이 민주당으로 입당을 쭉 하게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의 의견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 부분도 더 신중하게 제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생각은 하는데 오늘은 여기서는 바로 밝히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보고 넘어갈까요? 그 신중하게 제 입장에서는 너무 예. 감사한 말씀이에요. 영광된 말씀이죠. 제가 뭐시라고요. 근데 또 하지만 또 신중하게 예. 신중하게 제 생각이 맞는지 저는 한 기본적으로 100번은 다시 생각을 하고 예. 이렇게 생각할 때 기준이 저한테 이익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옳은가 그리고 비겁하지 않은 결정인가 그래요. 그걸 기준으로 좀 스스로에게 많이 좀 자문자답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익 이제 때문에 비겁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많이 자문자답하고 뭔가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이제 시나리오가 없다 보니까 네. 이렇게 12월 3일도 상상도 못한 일 속에서 또 이 개헌 반대 또는 그 탄핵의 참가 뭐 이런 그 표결에도 결국
자기의 의지대로 하셨고 결국은 또 탈당하셨고 이제 오늘 여기까지 오고 있는데 그 이후에 입당이나 무슨 정치 활동을 어딘가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이 삶의 궤적 속에서 결정하시리라 믿고요. 비겁하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비겁하지 않게 예. 당당하게 한다. 예, 좋습니다. 근데 아까 그 이준석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잠깐 좀 얘기를 하고 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준석과 개혁신당, 뭐 개혁신당까지는 좀 저의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준석이라고 하는 지금 대선 후보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젊은 이제 막 마흔이 된 그 이양단계 간단하게 평가를 좀 하고 한다면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제가 함부로 평가하기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 이번에 저대로는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예, 연구를 많이 제가 사실 이준석 후보 참 친하고 좋아하는 사이입니다. 그런가요? 가까운 사이예요. 예. 제가 참 좋아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이고 일단 이준석 후보는 아주 영민해요. 그게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시류의 흐름이나 여론의 흐름을 빨리 파악을 하고 영민하고 시류의 흐름에 빠르고 그런 부분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디어도 좋고요.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나이도 젊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제목이다. 그래서 정말 미래가 저는 미래를 위해 박수를 쳐주고 싶은 그런 분이에요. 다만 뭐 아무래도 아직 나이가 너무 젊기 때문에 생기는 한계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진영 논리를 극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진영 안에서 대안 세력, 진영 내 진영은 이걸 달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해는 돼요. 진영 논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세력을 만들기에 필요하다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진영 논리에 대해서 아주 거부감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국민을 도구로 보는 거라서 국민을 주인으로 본다면 진영 논리를 쓰면 안 돼요.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혼나는 거지. 뭐 진영 만들어서 못해도 우리 편 해주세요 하는 거는 그거는 국민을 도구로 보는 거라서 저는 진영 논리로 세상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만은 일단은 이준석 후보는 마찬가지 진영 논리를 가지고 보수의 대안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영 논리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기본적으로 통합의 메시지, 또 갈등 조율의 메시지, 그리고 대안 제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쪽을 뭐 누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적 생산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지금까지의 정책들을 보면 좀 갈등을 조장해서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아직은 아쉽다는 점 있고요. 또 이준석 후보가 살아온 경험이 아직은 국가를 운영할 만큼 경험이 축적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으로 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하지만 분명히 장래가 촉망되고 보수의 미래를 위해 역할을 해야 되는 분이다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참 우리 김성호 의원님은 예의와 이 품격을 갖춘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대답을 마치면서 물어볼게요. 네. 그 조일의 대법원장이 희대의 판결을 통해서 사실은 정치에 개입하면서 아수라장을 한번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청문회까지 또 열리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물론 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사실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쟁도 여전히 있고요. 네.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또 재판 진행되는 거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원님이 되기 전에 그래도 변호사였고 이 법조를 다뤘고 또 아무래도 법률에 대해서는 또 전문성이 있는데 지금 향후에 우리나라에서의 사법부에 대한 개혁의 방향도 좀 하나 중요한 과제가 등장했고 이번에 보니까 이런 그 국민들이 뽑아놓은 국회의원, 국민들이 뽑으려고 하는 대통령 선거 이런 것에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개입해도 되나 할 정도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사법부 개혁의 방향과 그 헌법 84조 소추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그 소추되지 않는다고 내란이나 외환 빼고는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되어질까요? 두 가지를 좀 간단하게만 말씀 듣고 우선 이제 헌법 84조 해석과 관련해서는 그건 분명히 소추가 안 된다고 돼 있는데 그것을 뭐 문헌으로 풀면 공소 제기도 못하고 공소 유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헌법 이게 왜 헌법에 이런 조항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자
이번 대선에서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국가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사태 때문에 이 규정을 헌법적 결단으로 헌법을 만들 때에 헌법에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국민 대다수가 동의를 해서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래서 당장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업 투입에 되었는데 뭐 이런저런 법적인 문제 때문에 멈춰버리면 그 혼란과 그 국민적 결단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통 일이 아니겠죠.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은 이런 데 발목 잡히지 말고 국가를 책임지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내란과 외환만큼은 그래도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고도의 책임을 부여하는 법 조항입니다. 따라서 뭐 그런 헌법 제정권자의 그 국민이시겠죠. 그 87년 헌법 만들 당시에 그 결단을 그 내용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렇게 대선으로 대통령을 뽑았는데 이 이후에 내란 외환의 점이 아닌 것으로 대통령 직무를 멈춘다는 것은 헌법 제정권자의 의지와 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헌법 제정권자의 의지대로라면 그런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관련해서 뭐 지금 저는 법 문헌 해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불안한 마음에 하위 법령을 만든다면 그것은 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법령이니 또 헌법 제정권자의 제정 결단과도 위배되지 않는 것이니 충분히 정당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건 순수하게 네. 법조인으로서의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고 예. 또 한 뭐가 있었죠, 형님? 까먹었어요. 사법부 개혁의 방향. 사법부 개혁의 방향. 예. 사법부 개혁의 방향은 저도 뭐 변호사 출신이긴 한데 참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은 것이 사법부는 분명히 독립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외부에 휘둘려 버리면 어떻게 사법부에 권위가 있으며 우리가 또 그 결정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사법부가 소위 말하는 엘리트주의에 빠져서 본인들이 세상을 이끌고 간다는 생각에 빠져버리거나 예. 아니면은 사법 외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예. 마찬가지로 폐해가 생기거든요. 그 적절점을 찾아내야 하는데요. 뭐 대법관 증언의 부분은 제가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3심제가 아닌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대법관 수가 너무 적어서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아주 이렇게 거침없이 소신을 밝혀주신 무소속의 김성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무소속이 아직도 낯설어요.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대선 한복판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어떤 일에도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할 듯합니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쳤습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